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16강은 라파엘로를 중후한 미켈란젤로가 되겠는데요. 여기가 이제 미켈란젤로고 라파엘로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르네상스계 천재적인 화가들 이야기 곁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 순서인데요. 보티첼리와 베키오 다리, 또 보티첼리의 작품 라파엘로의 생애, 그리고 그의 작품인 아테네 학파, 그리고 미켈란젤로, 또 미켈란젤로의 작품들, 라파엘로를 죽이고 싶었던 미켈란젤로, 왜? 또 얼마나 미켈란젤로가 라파엘로를 싫어하고 미워했는지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보티첼리와 베키오다리. 보티첼리는 이탈리아 초기 르네상스 시대의 그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그런데 메디치가에 고용돼서 이게 상징이죠. 수많은 초상화를 그렸는데요. 메디치가는 13세기부터 17세기까지 피렌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가문입니다. 처음에는 그 약업으로, 약 제조업으로 재산을 모은 다음에 금융업으로 진출했는데요. 4명의 교황을 가문에서 배출하고 피렌체 통치자까지 배출할 만큼 막강한 가문이었습니다. 특히 그 위대한 로렌초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르네상스 예술의 후원자로 유명한데요. 피렌체, 두오모 성당이죠. 피렌체를 예술과 인문주의가 융성한 환경으로 만들었고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탄생과 발전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여기에서 베키오다르라고 하는 유명한 다리가 나오는데 원래 이 말은 오래된 다리란 뜻으로 피렌체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1345년에 건설이 됐는데요. 14세기 때부터 인기가 높아서 푸주간, 대장간, 가죽 처리자 등이 여기에 다리 위에 들어섰는데 그 세금이 면제됐다고 그래요. 자, 근데 코시모 대 메디치라고 하는 인물이 다리 위쪽으로 백효 궁전과 PT 궁전과 백효 궁전을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어 놓고 두 궁전을 오가는 동안 평민들과 뒤섞이지 않도록 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아마 푸주간에서 냄새가 많이 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시모는 결국 그들을 다 추방하고 고급스러운 업종, 금세공인과 귀금속 상인들을 다리 위에 이렇게 영업을 하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다리 위에 있는 이 금제품이나 수제품들 가게가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하죠. 이 다리는 단테와 베아트리체가 처음 만난 장소이기도 하고, 이때 연인들은 영원한 사랑의 증표로 자물쇠를 채운 뒤에 열쇠를 강물에 버리거나 다리에 자물쇠를 달았다고 합니다. 요즘에도 뭐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다리가 손상될 것을 우려해서 그런 행위를 금지했는데, 백효 다리가 2차 세계대전 때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독일군이 퇴각할 때 다른 모든 다리를 파괴하더조나 이 백효 다리만큼은 남겨둬라. 히틀러가 직접 아마 명령을 내렸을 거다.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날 야간 조명을 받는 아름다운 백효 다리 모습을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보티텔리의 작품에는 비너스의 탄생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 있죠. 그리고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 그리고 봄, 창가의 성모, 시스티나 마돈나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제 라파엘로의 이야기인데요. 라파엘로는 천재적인 화가였을 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개성을 지닌 미남이었습니다. 그러나 37살에 사망을 해서 로마의 그 유명한 판테옹에 묻혔는데요. 이 판테옹이라고 한 것은 미켈란젤로가 평소 사람의 손이 아닌 천사의 작품이라고 충성했던 그런 묘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라파엘로도 여기에 묻혔습니다만 오늘날에는 여기 이제 성당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그래요.
라파엘로는 많은 연인들을 사랑했고, 여인들을 연애에 몰두함으로써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한 열병을 초래했다고 하는 평가까지 받는 인물입니다. 라파엘로의 작품으로는 그 유명한 아테네 학파와 성모가 있는데요. 이 아테네 학파는 제 강의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만은, 바티칸 미술관이 지금 소장하고 있습니다. 50여 명의 고대 대학자들을 한 자리에 모은 상상하고 여기에서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면을 걸어 나오죠. 미켈란젤로와 피렌체 공화국의 관계인데요. 피렌체 출신의 조각가입니다. 미켈란젤로는. 그리고 화가이자 건축가이자 시인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그림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미켈란젤로지만 집안 어른들로부터 그래서 꾸중을 자주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의 재능을 알아본 메디치가에서 그의 아버지를 설득해서 미술 공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피렌체 공화국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피렌체가 포위됐을 때 방위위원으로 뽑혀서 성을 쌓기도 했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칼 5세가 피렌체를 점령했을 때도 이 미켈란젤로만큼은 용서했다고 그래요. 미켈란젤로는 고향인 피렌체를 떠나서 로마에 영원히 정착했는데 피렌체를 떠날 때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자기의 작품을 팔아서 대신 주었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은 다비스상이죠. 청년 다윗이 그 모습을 역동적으로 그린 그런 작품인데요. 1501년에 피렌체로 돌아와서 시청의 위탁을 받고 다윗의 모습을 3년에 걸쳐서 조각을 했습니다. 피렌체 공화국의 시민 자유를 상징하고 이때 이 다윗의 시선이 메디치 가문들이 살고 있는 로마로 향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켈란젤로의 두 번째 작품은 천지창조인데요. 시스티나 경당, 이 추기경들이 모여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행사를 콘클라베라고 하죠. 콘클라베가 열리는 그 장소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 율리오 2세의 후원을 받아서 천장에 12,000점을 그렸는데 이게 이제 천지창조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4년 동안 발판 위에 누워서 작업을 하는 바람에 관절염과 근육경련, 그리고 천장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가 만년에 의해서 눈병을 까지 알아가면서 마침내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으로 또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요. 시스티나 경당의 정면 대벽화 유척을 받고 6년 만에 완성을 했는데 391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한 중앙 정면에 심판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천상계와 천사들, 죽은 자들의 부활, 승천하는 자들, 지옥 등 5개 부분으로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물들은 나체로 되어 있는데 그걸 보고 칙령을 내려서 생식기 부분에 덧그림을 그려놨다고 그래요. 기저귀 그림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최근에 화양 약품을 사용해서 그 부분들이 다 드러나도록 했죠. 이때 교황의 의정 담당관 비아지오 다 체세나 추기경이 나체는 홍등가에나 어울리는 것이다 이런 혹평을 하자 미켈란젤로가 복수를 하는데 이 추기경의 모습을 지옥의 수문장인 미노스로 이렇게 그려넣었습니다. 미노스는 포세이돈이죠. 바다 신에게 왕권을 받은 대신에 제물로 바치기로 한 황소를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포세이돈은 미노스의 아내인 파시파이가 황소에게 반하도록 만들고 둘 사이에서 미노타우로스라고 하는 반은 인간이고 반은 황소와 같은 괴물을 태어나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노스는 미궁 속에 미노타우로스를 가둬버렸는데 아테네인들을 제물로 받아서 미노타우로스에게 먹이로 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자 영웅 테세우스가 직접 제물로 자진에 들어가서 미노타우로스라고 하는 괴물을 죽였다는 겁니다. 자, 미켈란젤 작품 중에 또 피에타상이라고 있는데요.
미켈란젤로는 프랑스 출신의 추기경 의뢰를 받고 지금은 이제 성 베드로 성당에 놓여 있죠. 이 피에타를 완성했는데 르네상스 조각 예술의 명작 중에 명작입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이 작품을 자연스럽게 여겨서 혹은 이를 조각가가 만들었다는 비난에 대처하기 위해서 성모의 어깨뒤에 직접 자기의 사인을 새겼어요. 자, 그러나 어느 황홀한 밤 풍경을 보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에 이름을 새기지 않았는데 감히 내가 이런 짓을 했구나 하고 이후에는 어떤 작품에도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성 베드로 대성전에 에, 돔이죠. 밖에 외양, 내부도 있습니다만 70세 미켈란젤로가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성 베드로 대성전의 피에타, 팔레스티나의 피에타, 론다니니 등을 미완성으로 남긴 채 89세를 일기로 사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론다닌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가 2m 가까이 되는 원래 이제 로마의 론다니 궁에 있었다고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만은 2차 대전 후에 밀라노시에 기증이 됐는데 현재는 밀라노의 스포르체스코 성 미술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가 징집에 가까운 불안정한 자세로 이렇게 서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라파엘을 죽이고 싶었을 만큼 왜 그 미켈란젤로가 그를 미워했을까요? 라파엘로는 외모가 준수했고 대인관계도 원만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반면에 또 신이 내린 사람으로 불린 미켈란젤로는 이런 라파엘로를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조각이나 회화, 건축 등 여러 방면에서 역작을 남긴 미켈란젤로는 위대한 예술가이자 천재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라파엘로에 비해서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코뼈가 또 부러진 데다가 외모도 별로 좋지 않은 데다가 성격이 괴팍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여기에서 이제 라파엘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났지 않은가. 미켈란젤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파엘로가 미술에서 이룬 것들은 모두 나에게서 얻은 거다. 이 두 사람 바티칸 구양궁에서 100m 거리를 두고 서로 작업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고, 이것은 이제 교황 집무실 가운데 하나인 그 서명의 방, 이걸 라파엘로의 방이라고도 합니다만 일종의 벽화예요. 근데 이때 미켈란젤로는 시스티나 경당에 천지창조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미켈란젤로는 5년 동안 거대한 크기의 천장을 모두 그림으로 채우는 작업을 했는데 천장화, 벽화는 그 작업의 난이도의 차이가 많죠. 이때 두 사람의 경쟁을 부추긴 사람이 이탈리아 반도에 패권을 얻고 황제와 다툰 교황 율리오 2세였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이런 불평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괘씸하기 짝이 없다. 라파엘로가 아테네 학당에 날 그려 넣었단다. 그것도 헤라클레이토스 같이 더럽게 못생긴 인물로 말이다. 여기 가운데에 있어요, 이렇게. 세계 만물은 늘 변화무쌍하다고 하는 헤라클레이토스 철학자입니다. 내가 얼마나 자기를 싫어하는지 뻔히 알고 있을 텐데 옆에서 내가 시스테나 천장화에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이런 일을 벌이다니. 더 기분 나쁜 건 벽화의 주인공인 플라톤으로 내 필생의 라이벌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그려놓았다는 거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싫어했던가 봐요. 미켈란젤로가 양쪽 다 싫어했는데 라파엘로는 미켈란젤로가 싫어하는 어, 말하자면 그 다빈치의 얼굴로 플라톤 같이 유명한 철학자 이름을 대신했다. 이게 기분 나쁘다는 거죠. 라파엘로 저는 어릴 때부터 나랑 다빈치 작품 중에서 좋은 것들을 골라 베끼는 데만 혈안이 돼 있더니 호세 사람들이 저놈 그림이랑 내 그림을 같은 높이에 걸어놓으면 어떡하나 힘이 걱정된다. 라파엘로는 고향 선배이자 후견인인 브라만테와 짜고 날 파멸시키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시스테나 경당 프로젝트만 해도 그렇다. 나보고는 20m나 되는 높이의 천장의 그림.
그림이죠. 천지창조를 그려넣으라 하고 라파엘로한테는 편하게 집무실 벽화를 이렇게 맡기다니 난 조각가의 화가가 아닌데도 말이다. 여기는 이제 브라만테와 미켈란젤로의 모습을 미켈란젤로는 자기보다 8살 어렸던 라파엘로가 37세의 여절한 후에도 종 기록에서 증오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라파엘로와의 경쟁의식이 미켈란젤로로 하여금 위대한 화가의 반열로 오르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로서 보티첼리가 있고 보티첼리와 베키오 다리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죠. 또 미켈란젤로 이야기 미켈란젤로의 작품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고 라파엘로를 아주 시기질투했던 미켈란젤로 그러나 그 두 사람 간의 경쟁의식이 오늘날 위대한 르네상스 시기의 두 천재 화가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